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 후 신설됐고요. 2001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등 각종 선박과 해양 제품, 그리고 군함, 호위함 같은 특수선을 건조하는 종합조선 해양 전문회사입니다. 사업 부분은 선박, 해양사업, 건설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성되는데요. 선박 해양산업은 막대한 시설 자금의 투입이 수반되는 기간산업으로 자본 집약적이고요. 선박 및 해양 제품의 건조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상선 부문 67.6%, 해양 및 특수선 부문 31.5%, 기타 0.9%로 구분됩니다.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3월 8일이었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의 변동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경입니다. 대규모 법인의 경우에 15% 이상 변경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시죠. 회사 연결재무제표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4조 4,866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6.2%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1조 7,547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당기 순손실입니다. 1조 6,99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했는데 사실상 이 조선업의 이 회복이 2020년도부터 좀 가시가 좀 됐거든요. 그렇죠.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1년도 실적도 당연히 좀 견고한 실적을 좀 나타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네. 오히려 막상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 지금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1조 7천억 그리고 1조 6,900억 원의 이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손익구조의 변동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요. 2, 3년간 저조한 수주로 인해서 매출이 좀 급감했고 강제를 포함한 자재 가격이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손익구조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밝혔고 판단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아직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되거나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이 대우조선해양 기업 정보랑 공시 이제 살펴봤는데 이 사실 실적이 좀 어닝 쇼크 수준이거든요.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좀 어닝 쇼크라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회사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소식이 올해 1월만 보더라도 좀 괜찮거든요. 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기점을 보면 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해서 5,021억 원 그리고 두 번째 공시입니다. 6,561억 원. 최근 공시를 좀 더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2월에도 있었어요. 네네. 지금 5,250억 그리고 2월 3일에 1조 3,188억. 지금 지속적으로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2021년도에도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폭이 있을까? 네. 많은 좀 기대감이 좀 수반됐는데 막상 실적 발표에서 보니 1조 5천억 원대 그리고 1조 6천억 원대 손실이 네.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시점에 손실이 대규모 좀 발생이 됐을까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그렇죠. 사실상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배라는 게 사실은 이 선박의 수주 이후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되고 난 이후에 바로 대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 형태를 좀 구분이 될 텐데 네.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배의 건조 기간, 선박의 건조 기간이 1년 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 3년과 4년까지 걸쳐갈 수 있는 거죠.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선박 건조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판 자재 그리고 선박 기자재들의 어떤 가격 이 변동성에 따라서 원가율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축 자재가 1년 전에 발주 이후와 1년 후에 발주. 최근에는 알루미늄 그리고 철근 가격이 크게 상승을 좀 하면서 네. 이 건설 분양가도 좀 높아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 강제, 아까도 나와 있었는데 지금 손실의 확정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밝힌 부분은
저조한 수주 이 부분은 최근 2, 3년간의 향후 수주는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먹거리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 급감 사유보다는 강제를 포함한 자재 가격의 상승,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 그리고 원부자재 가격, 뭐 철광석부터 해가지고 강판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그렇죠. 때문에 선박의 주요 원료 중에 하나인 이 강제 가격의 어떤 가격 변동 폭에 대한 선반영 효과가 있었다. 즉 충당금의 선반영 효과가 2021년도 장부에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좀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인 선투입에 대한 어떤 우려 요인을 선반영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도 시점에 만약에 차익 개선에서 오히려 이 충당금의 환입으로 이익 개선 폭이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충당금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일시적인 충당금의 어떤 충당금의 어떤 설정 효과만 좀 있다면 오히려 실적의 개선 폭은 2022년도에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입니다. 네, 이 미래 손실을 반영한 충당금이기 때문에 확정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 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제 향후 실적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자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미래의 손실을 선 반영했기 때문에 그럼 실적 개선을 더 기대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올해 2월 말 기준에서 27억 달러치의 이 수주를 획득을 했어요. 지금 환산을 좀 해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30조에 육박하는 이 수주, 선박 수주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 이 계획에 3년간의 어떤 이 선수주, 네. 그렇지만 이 돈이 일시에 들어온 효과는 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선박의 인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가에 대한 어떤 비용, 투입비에 대한 어떤 원가 부담률은 좀 높아질 것이고 두 번째 강판 가격의 어떤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최초에 수주한 것과 대비해서 이익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데 지금 회사는요 이에 따라서 좀 미래 손실 반영한 충당금의 설정 효과가 좀 있었지만 오히려 수주 잔고가 좀 크게 증가되고 있고 강판 가격의 어떤 상승은 일시적인 어떤 추세라고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들이 좀 판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영 효과가 조금 더 나아지는 2022년도 반기 기준에는 오히려 성장성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 크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일단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LNG 운반선 그리고 LNG 추진선의 고부가가치 선박선의 위주로 회사의 어떤 이 건조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과거에 이 조선업의 장기 불황이 10년에서 12년까지 지속됐습니다. 네. 그때는 해운업의 불황까지 좀 이어지면서 신규 선박 수주가 없다 보니까 저가 수주, 저가의 어떤 선박 수주 공세에 사실상 뭐 남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막기식의 어떤 장사를 했던 거죠. 네. 이로 인해서 STX 이 조선해양도 공중 분해가 좀 됐었고요. 관련돼서 이 조선사들의 이 장기 불황 이후에 지금 최근에 도래된 어떤 호황기에 좀 접어드는 어떤 시점이지만 충분한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폭은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1분기에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다면 저는 반기에 오히려 실적 개선 효과에 따른 주가 가치 반영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다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또 걱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강세가 또 계속되고 또 러시아 관련의 프로젝트가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은 또 투자자분들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상 이 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가. 네. 지금 이번에 평화협정에서 사실상 나토 가입 안 한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과 동부 일부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해서 독립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발언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터키에서 열린 회담이 저는 이번에 사실상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좀 잘 정리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지수의 어떤 반영 효과 보면 좀 소폭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우려할 만한 어떤 사항들은 좀 아니지만 사실상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 조선사 강판을 이 주 원료로 하고 있는 이 회사 자, 이 원가율에 대한 어떤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어떤 이해관계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뭐 오래된 제재 조치가 양국에도 사실상 이익적인 어떤 측면에서
러시아도 이 사태가 오래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국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든 좀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조기에 종식될 것을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중장기화되는 어떤 전략이라면 충당금의 어떤 반영 효과가 반기에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가 그리고 원 부자재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랐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유가가 조금 다운되는 어떤 그림들 나와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광물 가격들은 오히려 이 가격 제한폭에서 하락폭이 좀 미미합니다. 지금 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어떤 물가치를 좀 고려한다면 요번 1분기에 이 반영 효과가 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상 이 12월 말 기준에 이 선제적인 충당금 반영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1분기에는 소폭 반영된다고 보면 이익 개선 효과가 좀 있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판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다면 반기에 추가 충당금이 설정될 수는 있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저희 현대중공업과의 그런 합병 무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산업은행은 재매각 방침을 세웠지만 새 주인 찾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수익성 확보 전략이 좀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회사는 지금 뭐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좀 했다가 최근에 신주 인수거래 해제 합의에 따라서 유상증자 결정을 또 취소했어요. 전체적인 어떤 증자전 발행 주식 수에 대해서 지금 취소를 좀 한 형국인데 지금 한국조선해양과의 인수 이후 합병 준비를 좀 추진했었다가 최종적으로 유럽의 기업 결합 심사가 최종적으로 불승이 됐죠. 네. 이 이슈 때문에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이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뭐 인수가 무산된 것인가 그렇죠. 다름이 없는데 그래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비조선사의 매각을 재추진하겠다. 그런데 지금 장기 불황 이후에 최근에 도래된 이 선박수주 잔고가 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와는 지금 다른 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 추진을 위해서 어떤 매가의 어떤 적정성만 좀 담보된다면 이 비조선사의 어떤 인수를 타진했을 때 지금이 좀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해 보는데 선뜻 원매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형국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조선업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너무 언더레이션이 심했다는 겁니다. 한 번 불황의 이 기간으로 좀 이 편입이 되면 1, 2년으로 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10년을 좀 초과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이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동량 증가로 인한 이 회복 추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없어서 못 나가는 선박 발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나 호황기를 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원가율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 그리고 선박 수주에 따라서 경쟁 효율성을 좀 가져가는 이 차원에서는 너무나 많은 물량을 일시에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주량을 크게 증가하면 증가시킬수록 오히려 원가 부담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반영되거나 만약에 지금처럼 원부자재 가격 상승률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네. 수익성 제고 관점에서도 오히려 크게 메리트 있는 사업 부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조선사가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우려감이 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추이적으로 보면 산업은행에서 2022년도에도 매각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닝쇼크 발표가 좀 있었지만 자 어제에 대비해서는 오늘 견고한 흐름 2.3% 상승한 25,750원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2021년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의 어떤 불황기 이후에 호황 예상된 실적 반영 효과 좀 있었지만 이게 선반영된 내용들 좀 있었어요. 올해 분기 이후에 반기 이후에 실적적인 어떤 이 어닝 쇼크 우려감은 모두 이제 선반영이 좀 된 상태였고 지금 1분기 도래 시점에 주가가 오히려 최종 기말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좀 더 크게 가져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래도 2021년도 상반기 이후 즉 3분기부터는 오히려 이 해운업의 수익성 지속 개편에 기대감 좀 수반한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역시 지금 뭐 증권기사 리포트에서는 반반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 충당금 효과에 따른 부분 원 부자재 가격 상승 효과로 인해서 이익 개선 여부는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측도 좀 있고 네. 3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실적의 턴어라운드 시점으로 보는
관측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3분기 이후에 실적 턴 어라운드를, 어라운드 관점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 시 매수 관점에 의견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저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지금 도래된 것은 맞다. 자, 요 구간입니다. 지금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네. 자, 21,000원.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21,000원에서 24,000원 구간. 21,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네. 지금 도래 시점에서 보유자 관점의 구간 지금 25,000원을 좀 돌파한다면 단기 시세 3만 원까지 놀아볼 수 있는 시세는 좀 맞지만 네. 아직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어닝 여부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매수하기 좋은 24,000원, 25,000원 구간 지금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 기조에 따라서 도래가 된다면 21,000원부터 24,000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3분기 이후에 실적 턴 어라운드를 예상해 주셨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 21,000원에서 24,0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1분기 실적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2001년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품목은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이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비즈니스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4,367억 원, 영업이익 357억 원, 당기순이익 1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6%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측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의 글로벌 판매 증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마진율 개선과 자회사의 매출 증대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모트렉스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모트렉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식 병합을 결정했는데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병합 결정, 주식을 합친다. 주식을 합치는 결정을 한 건데 회사의 이 주당 액면가가 병합 전에 1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당 500원으로 액면을 병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행 주식 총수가 4,127만 1,175주였는데 5대 1로 병합을 하다 보니까 825만 4,235주를 좀 병합하는 겁니다. 네. 주총에서 결의를 좀 앞두고 있는데 3월 25일 정기 주총에서 최종 결의가 완료가 된다면 병합 일정대로 좀 병합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 거래 정지 기간 4월 8일이고요.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4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라 4월 1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병합 효과에 따라서 보유 주식보다 5대 1주로 감소되는 즉 한 주가 5주당 한 주가 되는 이 병합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4월 12일까지 보유 4월 12일의 어떤 기점에 효력 발생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합의 목적입니다. 적정한 유통 주식수 유지를 위해서 주가 안정화 그리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 투자 판단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유지되는 주식 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되는 한 주 미만의 단수주는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하겠다. 그리고 병합 후 발행 주식 총수는 한 주 미만의 단수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정기 주주총회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모트렉스가 주식 병합을 결정했다는 소식인데 이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방식을 택하지만 모트렉스는 주식 병합을 택했습니다. 이거를 좀 호재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감자라는 것도 주식의 병합 효과가 좀 있죠. 네. 그런데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되고 주식도 없어지는데 네. 액면의 병합은 자본금의 어떤 감소 효과는 없고 주식의 어떤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어. 가치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데 네. 사실 이게 왜 호재고 감자는 왜 악재입니까? 네. 자, 병합 효과에 따라서 가치 단수주의 어떤 유실은 똑같아요. 감자도 감자로 인한 단수주는 줄어들지만 돈은 안 주죠. 네. 그런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단수주 발생돼서 죄송합니다. 단수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전 보상을 좀 해주는데 네. 감자의 경우도 보상은 해줍니다. 단수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0주를 갖고 있어서 20주로 딱 받는, 자 100주에서 우리가 20주를 받죠. 병합 효과가 있다면. 네. 그런데 만약에 뭐 101주, 뭐 102주, 5주 미만의 경우에는 단수주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주당은 전일 종가를 산입해서 현금으로 좀 비용 보상을 좀 해주는 건데 네. 단수주의 개념에서 좀 모트렉스의 경우에 뭐 단수주에 대한 발생 효과는 좀 동일하나 이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 호재다 이건 아니고 대략 이런 겁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가 전체적인 어떤 다량의 주식이 병합 이후에 주식의 외형 효과가 감소되는 효과가 좀 있죠. 네. 지금 4,127만 주에서 825만 주로 주가가 주식수가 좀 바뀐다는 것은 오히려 적정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거래량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클 수밖에 없죠. 수급적인 동향 효과에서 4,127만 주 대량 거래보다 825만 주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어진 주식수에서 같은 오히려 수급 동향이 좀 있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적정한 유통 지수 유지를 통해서 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다는 거죠. 뭐든지 병합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가의 어떤 가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생각하면 주식의 분할을 결정하는 회사도 적정한 주식수를 오히려 늘려서 네. 이 유통 지수를 좀 더 늘리고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의도를 갖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방점에서는 주주 가치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의 분할과 병합 효과. 그런데 회사의 어떤 모멘텀 효과 그리고 수급의 같은 수급의 어떤 이 동원 효과가 좀 있다면 오히려 주식의 어떤 병합 효과는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회사는 장기적인 어떤 성장을 염두해서 주식 병합 효과를 좀 고려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모트렉스 하면 사실 또 자율주행차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모트렉스가 애플과 구글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을 획득한 이력도 있는데 이 자율주행차의 출시 혹은 그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회사의 이 세 가지 기술은 뭐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커넥티드카입니다. 커넥티드는 연결하다라는 뜻인데 네. 통신 기기나 뭐 외부의 인프라와 좀 결합해서 이 회사 뭐 자동차의 안전성과 좀 편의성을 좀 향상시켰다. 커넥티드카의 뭐 대체적인 어떤 기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육안으로 뭐 체크를 했던 네. 뭐 거울이나 사이드미러 다 육안으로 보죠. 근데 네, 요즘은 그렇죠. 이 거울 안에도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가서 차의 어떤 간격이 몇 미터 남았는지 좌우폭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알려줍니다. 네. 자, 이런 커넥티드카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자율주행차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차가 알아서 목적지만 딱 누르면 알아서 갑니다. 그렇죠. 사물이 나타나면 알아서 멈추고요. 네. 자, 그다음에 스마트카. 전기, 전자, 통신 그리고 IT 기술 등을 좀 결합시켰는데 이게 큰 범위에서의 어떤 자율주행차와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스마트카의 어떤 장점은 알아서 주차도 하고 지금 이거는 최근에 좀 상용화된 어떤 기술인데 네. 과거에 이 차 폭이 너무 작아서 소위 말하는 문콕 있잖아요. 네, 이 문콕. 간격이 좀 좁으니까 쿵 하고 열다가 상대 차나 내 차가 그렇죠. 좀 찌그러지는 네. 그런 형국인데 요즘은 이 스마트 키를 이렇게 누르면 차가 앞으로 나와줘요. 그러면 운전자가 거기서 타서 차를 조작해서 이제 움직이죠. 자, 그런 기술을 이제 스마트카로 좀 보였는데 이 회사 좀 재밌는 내용도 좀 있었어요. 모트렉스 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적인 집약 사항들이 좀 뭐길래 네. 자 자율주행카에서 좀 적용이 되는 것인가? 자, 많은 관심이 좀 있는데 정기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IVIA 그 외에 지금 ADAS 기능들 좀 있는데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이 자동차 콘솔이라고 좀 불리죠. 네.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화면 구성 장치에서 좀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을 AV 장치라고 좀 불리고요. 하단의 이 부분이 자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과 좀 연동돼서
차량이 좀 엔포테인먼트라고 해서 뭐 차량 안에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 기기 안에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네. 차량 안에도 이제 탑재된 기술들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여기에 뭐 콘텐츠 위성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보와 스마트폰을 또 연동해서 유튜브도 좀 볼 수 있고 뭐 영화나 음악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그다음에 ADS는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본네트 위에 우리가 뭐 거울이나 네. 사이드미러, 룸미러 안에서 차량의 간격과 이 앞뒤 간격이 차량이 오는 이 속도, 그다음에 이 간격들을 좀 예측해주는 뭐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해서 좀 보조할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좀 의미를 하고요. 관련해서 또 뭐 특수 목적 차량 분야에 들어가는 FMS 부분, 이 부분은 차량의 어떤 정보, 경로를 좀 추적해서 이 차량을 좀 이탈되지 않도록 차량을 뭐 똑바로 갈 수 있게 하는 차선 보호 장치 같은 것들을 좀 의미하고, 그 외에 뭐 전장용품이라고 불리우는 뭐 공기청정기 그리고 컵홀더형의 뭐 공기청정기, 차량의 뭐 안전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이제 맞네요. 집대성하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은 자율주행차 시스템, 알아서 차를 움직여주는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화에서 부과될 수 있는 어떤 사업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현재의 내연기관차에 집중되고 있는 엔진 미션의 어떤 이 사업 부분이 향후에는 차량 안에서 편의시설의 어떤 발전 가능성, 이 부분에서 모트렉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모트렉스의 전망에 대해 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 자회사인 전진건설 로봇의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IPO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기업 상장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우리가 이 용어로 보면 어떻게 보이죠? 로봇 회사 같은. 앞으로 가는 건설 로봇? 이렇게 우리가 좀 네. 인식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로봇 관련주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중의 건설 현장에서 많이 봤던 그림들이에요.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부르면 여기 안에서 자 펌프를 쏴서 고층에 있는 이 고층 건물 등에 이송 및 타설하는 장비다. 그리고 나와 있고요. 쇼크리트라고 해서 이게 낮은 층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콘크리트를 시공면에 타설하는 장비다. 그리고 플레이싱 붐, 라인 펌프,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펌프, 견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초고압용 콘크리트 펌프.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타설 장비입니다. 과거에 사실상 이게 뭐 레미콘은 사실상 뭐 바닥에 부어거나 바닥에 부어 놓는 이 레미콘, 이 컨테이너 이 콘크리트 액을 지금 펌프카가 고층으로 좀 분사를 해서 이 건설 현장에 좀 투입되는 장비들을 의미하는데, 네. 이 회사의 전진 건설 로봇 관련된 어떤 사업분의 매출 파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미래 집약적인 어떤 사업으로 불리우는 이 회사의 어떤 자율주행 관련된 서비스 사업, 그다음에 전진 건설 로봇,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이 병행해서 사업적 좀 시너지를 좀 낸다면 네. 충분히 충분히 현재보다 사업적 관점에 실적 성장은 좀 예고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망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응 방향과 또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 모트렉스 5,700원, 지금 1.89% 좀 하락하고 있는데, 회사의 어떤 이 주가 부분은 최근에 좀 선반영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이 자율주행카 관련된 기대감 좀 부각되면서 3,120원 정도, 3,100원대 이제 안착됐던 회사가 네네. 8,888원까지, 8,880원까지 우상향한 이후에 오히려 2021년도 일본 기준을 좀 보면은 상승폭을 좀 더 반납한 이후에 주가 단기 조정 좀 이슈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견고한 시세 어떤 유입 흐름은 좀 이어오고 있었는데, 네네. 이유는 뭐냐면 모트렉스의 어떤 테마군의 어떤 반영 효과는 지금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카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이에 관련된 부가 시스템에 대한 매출 확대 부분인데, 지금 내연기관차 이외에 전기차의 파이가 점진적으로 좀 커간다면 오히려 네. 모트렉스 실적적인 성장은 좀 타고날 것이다. 최근 실적만 보더라도 아까 봤던 금액 매출의 4,367억인데 올해도 매출 상승 효과 좀 있다면, 그리고 보다 전기차의 보급률이 증가가 된다면 모트렉스의 성장 여력은 충분합니다. 저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 좀 봤는데,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단기 구간에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5,400원을
상단에 좀 위치한 5,700원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외 탄탄한 지지선을 좀 보여주는 5,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가져가도 괜찮은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5,400원 좀 이탈한다면 5,100원에서 5,400원 구간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5,100원에서 5,400원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기를 좀 제시해드리고 네. 지금 추세적으로는 요 구간입니다. 5,600원을 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5,400원, 5,400원에서 5,700원, 5,400원에서 5,700원 구간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드리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호조 여부가 지속된다면 상반기까지 실적 수반 그리고 테마 형성에 따른 도래 시기 효과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 부분에서는 그래도 6,500원 이상에서 주가 유지될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트렉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 5,100원에서 5,4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매수 구간 5,400원에서 5,700원,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와 같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도 살펴주셨습니다. 네, 오늘 모트렉스 살펴봤고요. 세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UIL입니다. UIL은 1982년 설립돼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휴대폰 및 전자제품 부품 연구 개발과 제조 및 판매입니다. 주요 생산 제품군은 스마트폰의 키 버튼, 그리고 금속 소재의 내외장품, 방수 방진 및 방열 부자재, 액세서리 등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주요 매출사로 휴대폰용 키패드를 공급하고 있고요. 2010년에는 베트남 공장을 설립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 현지 생산법인 총 5개사를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496억 원, 영업 손실 91억 원, 당기 순손실 1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0.7% 감소했고 영업 손실은 27.6% 감소했습니다.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UIL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UIL 최근에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하면서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됐습니다.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지금 지배회사 그리고 지주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해사업연도 감사 의견을 적정 그리고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는 미해당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불확실성 존속도 역시 미기재된 만큼 감사 의견은 적정하게 좀 제출이 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액은 2,66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20억 정도 감소 좀 했는데 영업손실 66억 그리고 당기 순손실 164억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적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된 겁니다. 지금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가 좀 제출이 됐고 이후에 사업 보고서가 좀 제출이 됐기 때문에 회사 주권 거래 정지가 하루 됐는데 내용 볼게요. 회사 관리 종목 지정 사유 4년 연속 영업손실 실현에 따라서 3월 10일 17시 39분부터 장 종료까지 관리 종목 지정에 따라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됐는데 오늘은 거래가 좀 재개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 UIL 기업 정보와 공시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1월 방송에서도 다뤘었거든요. UIL이 4년 연속 적자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관리 종목에 지정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내부 결산 시점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됐다고 해서 회사가 당장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 종목 안에서도 회사가 내실을 좀 잘 다지게 된다면 오히려 관리 종목 해제 이후에 정상적인 사업 활동 좀 영위할 수 있는데 일단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되면 소위 말하면 신용 거래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신용 거래를 수반하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용 거래에 따라서 수급 요인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있는데 관리 종목이 좀 지정이 되면 신용 거래에서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되고요. 위탁 증거금이 전체
100%가 좀 되기 때문에 어. 투자의 어떤 제한 효과가 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관리 종목 또는 투자 환기 종목에 지정됐을 경우에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바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요건 이외에도 지금 상속과 증여를 위해서 평가가 진행될 때 평가의 어떤 금액이 시세가 좀 인정되지 않는 흐름 때문에 네. 평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어. 관리 종목 이후에 그래서 이제 오너 입장에서 굉장히 관리 종목 탈피가 시급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건이 아니라면 이 요건 이외에는 전혀 회사의 어떤 경영 활동에는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회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 올해 흑자 전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 감사보고서 아까 하던 내용 좀 더 봤는데 지금 자본 잠식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당해 사업년도 반기에도 자본 잠식에는 해당이 없었고 최근 3개년도 사업년도에 계속 사업 손실률 50% 초과 대상 해당이 되는 게 없죠. 네. 그런데 최근 4년 연속 영업 손실에는 해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됐는데 만약에 2022년도 기말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한다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주권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올해 회사의 내실을 통해서 영업 이익의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는 어떤 숙제를 수반하고 있는데 전체 지금 사업 자체가 이 회사가 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뭐 휴대폰용 키패드 공급 사업 자체가 지금 막대한 어떤 이 매출 확대를 좀 가져가는 수익성의 어떤 제공 관점에서는 지금 수익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2021년도에도 관리 종목이 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회사가 충분히 좀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IL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는 가시화된 신규 신성장 동력 내지는 사업 부분의 전면 구조적인 어떤 개편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 또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올해 상장 폐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수익 개선을 위해서 회사가 무언가의 노력을 좀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구조 개편 그리고 신규 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좀 다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 기점으로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가시화된 내용들이 좀 나타나 준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도 무방하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UIL 4월 1일 기점으로 좀 가시화된 신사업이 나타난다면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UIL 1920원 오늘 뭐 보합에서 주가 시세 흐름 좀 이어오고 있는데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은 감사보고서 적정 제출에 따라서 모두 선반영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이슈에 대한 어떤 추가 불확실성은 없어요. 지금 주가의 또 추세적으로 보면 1785원을 저가 형태를 좀 본 이후에 지금 1920원대 주가는 뭐 지금 상단에서는 지금은 2700원에서 3000원 부근을 좀 이탈한 흐름에서 주가 시세 유입 현상 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관리 종목이 지정됐다고 해서 이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올해 영업이익 개선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어떤 메리트는 충분하다. 만약에 1분기에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있다면 반기에 기조 유지가 좀 될 것인가 여부가 좀 있는 거고요. 1분기에도 영업손실 이슈가 있고 반기에도 영업손실 이슈가 있다면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수 전략에서는 좀 상당히 위험한 자, 두 가지 측면이에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개선이 있다면 기말에도 영업이익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인가가 네. 관건이라는 점에서 매수 포인트가 있고 반대로 영업손실을 좀 기록했다면 오히려 피해야 되는 그런 관점인데 당장 1분기에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가시화된 어떤 회사의 구조 개편 이후에 신성장 동력 또는 자회사 합병을 통해서 뭐 관련된 어떤 신규 사업 부분에 인수를 통한 사업 시너지가 좀 반영이 좀 된다면 오히려 그 반영 효과는 오히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가정하에 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정하에 저는 주식을 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우리가 좀 볼 때는 1,700원에서 1,800원 구간은 1,700원에서 1,800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 맞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상반기에도 영업손실 내고 3분기에도 영업손실 내서 5년 연속 적자가 가셔야 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겠죠. 선방 효과에서는 오히려 더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움직임에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1분기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매수하는 것은 아니고 1분기에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만약에 있다면 1,700원, 1,700원에서 1,800원 구간 포트 비용 10%의 분할 매수액을 좀 제시해드리고 분명 좀 말씀드렸어요. 네. 1분기 상반기에 영업이익 개선 효과를 전제로 드리는 의견이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추세에서 오히려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을 좀 더 내는 그림이라면 애석하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량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UI의 경우에는 저희가 반기 실적까지 제가 계속 한 번 더 종목 재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개선이 가장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개선이 된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700원에서 1,8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또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만약에 3분기까지 영업 손실이 난다. 이러면 좀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모트렉스, UIL에 대해서 기업 정보와 또 공시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 상장사들이 결산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4사업년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좀 수일 동안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는데 투자자분들이 좀 이런 손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죠. 어떤 게 당연히 있나요?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 공시를 제대로 좀 읽고 네. 꼭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HTS에 나오는 뉴스 한 줄 읽고 이 회사의 전반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산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입니다. 정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치면 돼요. 자, 종목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자, 전자공 시스템 아주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다트 시스템 딱 들어가면요. 다트 클릭합니다.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코드를 넣기 전에 자, 뭐 내가 궁금한 삼성전자를 치고요. 삼성전자를 좀 치고 들어와서 아니다. 좀 더 보고 싶다. 상세 조건에서 삼성전자의 이 종목명을 감추고 보고서에 감사 보고서만 칩니다. 자, 감사 보고서를 딱 치면요. 네. 지금 전체 대상 법인이 좀 나와요. 그런데 법인 뉴욕, 코스닥 법인을 좀 보겠다. 자, 그렇게 되면 나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을 통하면 최근 감사 보고서 기준에서 위험 요소가 나옵니다. 자,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본 잠식이 있나 없나. 자, 박세바이오 자본 잠식 없습니다. 3개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 50% 넘어간 해당 행위 2번이면 관리 종목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미해당이 됐습니다. 자, 이 회사는 최근 사업년도 기준에서 4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례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예외 조건이 있죠. 그래서 특례상장 법인을 제외한다면 자, 4사업년도 영업손실 관리 종목 지정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이후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 궁금하면 감사 보고서 검색해서 꼭 3가지 요건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체크해 주신 이 포인트들 잘 기억하셨다가 꼭 손실 피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